안녕하세요. 이제 재산세 지문 정리를 한번 해보실 건데, 재산세를 시험에서 총 3문제 나오니까요. 지문들을 조금 더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시험장에 가실 때 꼭 봐야 될 재산세 지문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 지문들만 마지막에 한번 마무리 정리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만 하고 가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에 나오면은 와 진짜 대단하네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올 수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믿고 이런 것을 한번 요정 내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이거는 진짜로 봐야 되겠다. 이건 마지막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먹으셨으면 지금부터 지문 정리를 같이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제 재산세 지문 중에 1번 재산세는 이제 이 문제가 재산세 과세 대상물 문제가 딱 뜨는 순간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자동차와 기계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데 자동차가 들어와 있네. 딱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산세 과세 대상물 속에는 절대로 자동차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X. 2번. 주택이라는 것은 재산세에서 주택이라는 것은 위에 건물하고 밑에 있는 땅하고를 두 개 합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하나로 묶어서 주택이라 하기 때문에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아도 그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건물하고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닥에 10배를 부속된 토지로 잡고 도시 지역 내에 있어도 10배, 밖에 있어도 10배. 그러면 틀렸죠. 이렇게. 도시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두 다 10배를 부속된 토지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3번 다가구 주택이네요. 그럼 재산세에서 다가구라는 것은 1가구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일구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위에 건물을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칸이 나눠져 있으면 한 칸 한 칸을 따로따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부속 토지도 그 위에 건물 주택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한 면적까지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부속된 토지로 봅니다. 맞았죠? 자, 4번. 4번은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4번은 뭐냐면 일단은 토지 과세 구분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단 별도합산 토지와 분리과세 토지는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 경우로 이제 규정이 돼요. 그런데 종합합산 토지는 열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종합과 분리를 빼면 이거를 제외한 토지를 별도라고 합니다. 이렇게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중에서 별도합산 토지와 분리과세를 뺀 나머지를 종합합산 토지입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종합과 분리를 빼니까 별도가 됩니다. 이런 말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전체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토지와 분리과세를 빼면 별도가 나와요. 그 지문은 무조건 X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도합산 토지는 법에 정해진 토지, 몇 개 한정적으로 정해진 그 토지만 별도합산 대상인데 주로 별도합산 대상은 사업용,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별도 합산 대상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5번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목적 사업이라는 것은 생산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목적 사업이라는 건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토지입니다. 그럼 생산 쪽으로 사용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 합산 과세가 아니라 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틀렸네요. 자, 6번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물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았네? 그럼 허가받지 않았더라도 건물은 있어요. 건물은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의 토지는 허가받지 않는 건물의 부속의 토지는 그냥 나대지로 보는 거예요. 나대지로 봐가지고 종합합산 토지가 됩니다. 맞았어요. 그 시험에서 6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된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7번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일반 골프장 토지로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입니다. 임야는 개발하지 않고 골프장이나 스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상업용,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종합이 아니라 별도 합산 대상의 토지가 됩니다. 틀렸죠. 자, 8번. 8번은 이제 납세 의무자 지문인데 주택에 대해서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와 땅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도 주택은 소유자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재산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과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소유자가 달라도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 하나를 이렇게 합쳐서 토탈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그 계산된 세금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요. 그래서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계산할 때 건물 시가 표준액과 토지 시가 표준액을 더해가지고 토탈 세금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 건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비율이 틀려 있어요. 그 소유자는 맞는데 여기서 소유자는 맞는데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의 가격 비율로 나눠가지고 그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자, 9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자, 맞았네. 10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이 나오면 먼저 등기를 먼저 생각하세요. 상속 등기가 안 돼 있네. 그럼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신고를 보세요. 신고를 하지 않았네요. 신고도 안 돼 있네. 그럼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돼 있을 때는 상속을 받아서 등기도 신고도 둘 다 안 돼 있을 때는 주된 상속자로 가요. 그럼 여기서 주된 상속자를 찾을 때는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된 상속자로 가는데 그 주된 상속자에서 제1번은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 만약에 지분이 높은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거 맞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에서 상속을 받을 때는 먼저 상속 등기가 됐는가 확인하시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신고가 됐는가를 확인하시고 등기도 신고도 둘 다 안 돼 있으면 주된 상속자로 가는데 그때 주된 상속자는 지분율이 큰 자, 연장자 순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11번. 11번은 이제 환지하면서 재비지나 보류지로 정했네요. 그럼 제가 이제 돈을 줄 게 없으니까 돈 대신에 땅으로 재비지나 보류지로 지급을 했을 때는 재비지와 보류지로 지정을 했을 때는 처음부터 땅 주인이 받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당초 소유자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12번은 올해 법이 개정사항이에요. 개정사항이면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나 등록이 됐으면 이제 신탁 재산에 대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래도 세금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됐다고 해서 수탁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이 위탁자였기 때문에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13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세 표준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재산세 과세 표준은 무조건 시가 표준액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든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가고 시가 표준을 가요. 대신에 사실상 가격이 확인이 된다고 해서 사실상 가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에서는 사실 가격이 확인이 되더라도 그래도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요 세 가지만 토지와 건축물, 주택 이 세 가지는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럼 14번처럼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러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의 공정지장가액비율 70%를 곱하기 합니다. 그럼 틀렸네. 15번.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상관없이 시가표준액으로 가야 돼요. 근데 사실상 가격이 증명이 된다고 해서 사실상 가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경우도 시가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가격이 확인돼도 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이 원칙이 되는 거지 사실 가격이 원칙이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16번은 이제 세율 문제인데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모두 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근데 재산세는 한 번 세금을 물리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50% 범위 내에서 가감이 됐더라도 내년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겠습니다. 17번은 이제 세율 문제네요. 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공장 건물이고 지방에 있는 공장이네요. 지방에 있는 공장은 0.25%. 그럼 틀렸네요. 0.2는 공장 용지가 0.2는 거고 건축물은 공장 용지 등의 건물 쭉 위로 올리면 되니까 0.25%가 되는 거예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제일 중요한 게 주택별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주택별로 과세한다. 주택별이라는 이야기는 주거용으로 쓰는 위에 건물과 밑에 있는 토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별장은 4%짜리 비례세율인데 고급주택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그럼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주택은 사치성인 재산인 4%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봐가지고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그럼 틀렸네요.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별장은 4%예요. 그러면 고급 주택은 어디에 들어가요? 그러면 일반 주택 속에 들어가야지 별장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생각나시죠? 네, 19번은 특별시 또 쭉 찾아보면 주거 지역에 공장용 건물이 있으면 그러면 도시에 주거 지역에 공장용 건물이 있으면 일반적인 공장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0.25%가 아니라 여기에 2배인 0.5%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건축물과 관련됐을 때는 특히 이제 그 19번처럼 요게 이제 건축물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질문이에요. 20번. 한 사람이 집안 관할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제가 여러 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여러 개 집을 다 세금을 하나로 묶어서 물리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계산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2개를 더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주택 한 개씩 따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그 하나의 주택에 대한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을 더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21번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하나를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위에 건물 주인하고 아래 땅의 주인이 다를지라도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위에 건물 주인하고 땅의 주인이 다르다고 해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나눠서 세금을 계산하시면 안 돼요. 재산세 주택은 주택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도 위에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 세금을 계산한 후에 그 건물 시가표준액과 토지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들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것뿐이지 난 처음부터 나눠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로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22번 질문, 이 질문은 이제 세부담의 상한제예요. 세부담의 상한제는 앞에요. 상한제가 건축물, 토지, 주택. 그러면 토지하고 건축물은 100분의 150이 상한입니다. 그럼 바로 맞았어요. 23번.
이제 주택이 나왔네요. 주택에 대한 상한제는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6억을 초과했네요. 6억이 초과되면 100분의 130이 되겠죠. 그럼 세부담의 상한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3억 이하가 되면 105, 3억 초과 6억 이하 했을 때는 110, 6억을 초과하면 130 이렇게 돼요. 24번은 이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 징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그 실제 주인에게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징수해가는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우리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면 무조건 10월이 아니라 9월 달이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세금을 내시면 돼요. 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여기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나눠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더하기 때문에 건물분, 토지분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전체 세금 중에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반절은 7월달, 반절은 9월달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단 이렇게 나누더라도 그 전체 금액을 더해봤더니 2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9월 달이 아니라 7월 달에 한 번에 부가징수하는 거, 먼저 부과하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금액 20만 원도 안 되면 7월 달에 일시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27번은 그럼 이제 고지서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요? 그러면 정해진 날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세금을 내려면 정부가 고지서를 미리 보내야 되는데 납부 개시 10일이 아니라 5일 전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납부 개시 5일 전까지는 보내주셔야죠. 28번은 이제 물납이네요. 물납이 나오면 딱 두 개를 보시라고 했죠. 1,000만 원 초과. 또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 맞았네요. 1,000만 원이 초과되고 자기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 신청이 가능해요. 29번은 분할납부네요.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 6개월이 아니라 2개월. 6개월은 종부세에서 6개월이고 재산세는 2개월. 30번은 올해 시험 문제 나올 때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수탁자에게 고지가 있는 후,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이후에 신탁 재산을 양도를 했더라도 이미 고지서가 발급되고 나서 신탁 재산을 양도했더라도 그 양도로 인하여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지된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신탁 재산의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지서를 받고 고지서가 발급된 이후에 그 신탁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더라도 그 양도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지서는 그대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겼더라도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대로 물적 납세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31번도 30번하고 지문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여기도 고지가 있는 후 그랬네요. 수탁자에게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이후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어요. 자기가 이미 고지서를 받고 난 이후에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신탁받을 이익의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그래도 물적 납세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미 고지서가 상대방한테 가고 그러면 고지서가 상대방한테 간 다음에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이미 고지된 그 재산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32번은 이제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그 신탁 재산이 매각이 됐을 때 유익비나 필요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비든 필요비든 둘 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33번은 이제 비과세 내용이네요.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 국가가 사용했을 때는 주의하세요.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비과세예요. 우리 정부가 소유하든 외국 정부가 소유하든 원칙적으로는 비과세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내 개인의 재산을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유상으로 사용하면 과세가 되고 정부가 나에게 대가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는 비과세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상이라는 것 때문에 틀렸어요. 유상일 때는 재산세를 부과. 국가가 내 물건을 유료로 사용했을 때는 나도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고, 정부가 내 재산을 무료로 사용했을 때는 나도 재산세를 안 내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만 비과세되고 유상이었을 때는 과세예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34번은 임시네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임시. 그러면 임시 그러면 1년 미만의 것은 1년 미만의 것은 부과하지 않는데, 여기서도 주의할 게 1년도 안 되는 것은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사치성의 재산은 제외하고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사치성의 재산까지 포함해서 1년 미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1년이 넘든 안 넘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치성의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재산세 세 문제 나오는 지문을 여러분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세 문제는 사실은 한 문제 정도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토지 과세 구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려운데, 토지 과세 구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서 재산세 세 문제가 나온다면 세 문제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34개의 지문만 잘 분석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재산세 세 문제는 거뜬히 해결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앞에 조세 총론부터 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 다 정리하신 분들은 못해도 8문제에서 9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 몇 개 안 되는데 이것만 해도 될까요? 근데 아예 내가 공부를 하기 싫다.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하고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하고 가셔야, 그래야만이 재산세 문제에서 세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맞추지 않을까 하고 예상된 지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재산세는 맞추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 재산세하고 관련된 토지 과세 구분 있잖아요. 토지 과세 구분 한 번 정도 더 보시는 게 좋아요. 더 보는 게 좋은데 너무 힘들다. 그럼 토지 과세 구분은 마지막으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생산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 우리 생산하고 있는 땅들은 주로 분리과세예요. 또 사치로 사용하는 것도 분리과세예요. 또 상업적으로 영업활동, 사업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별도 합산과세예요. 그래서 생산 쪽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상업활동으로 사용하고, 생산은 분리과세, 사업,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 합산. 이 두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종합합산과세다. 이렇게 풀면 토지 과세 구분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재산세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정도 지문만 해결하시고 재산세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으니까요. 자신 있게 문제 풀어주시기 바라네요. 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재산세 지문 파이팅 하시고 또 시험 잘 보시기 바라네요. 자, 그럼 재산세는 여기서 이제 안녕 해야죠. 재산세 안녕.